네, 사이버 보안 사고 뉴스 요즘 들어서 유독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사이버 위협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의 송태은 교수와 얘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연방수사국이죠. FBI가 최근에 북한 해커 4명에게 최대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68억 원의 보상금을 내걸고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자, 교수님, 이들은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건가요? 네, 7월 1일에 그 FBI에 따르면요, 네. 그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에서 지난달 24일에 그 통신 사기, 그다음에 자금 세탁, 공모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의 그 북한 IT 노동자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네. 이들은요, 미국 업체에서 범행 당시의 기준 91만 5천 달러, 엄청난 돈인데요. 네. 이런 그 규모의 가상화폐를 빼돌리고 그리고 이제 자금 세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에 이제 공모한 혐의 등을 이제 받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기소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발표를 했던 것이죠. 네. 네. 자, 이번 수사가요. 미국 전역에 있는 16개 주 29곳의 노트북 농장이라는 곳을 급습하는 그런 대규모 작전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교수님 우선 이 노트북 농장이라는 게 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북한 해커들은 그러면 이 노트북 농장이라는 곳에서 뭐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해온 건가요? 네. 이 노트북 농장이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랩탑 팜이라고 네. 부릅니다. 네. 이 미국 내 여러 장소에서 다수의 이제 노트북을 설치해 놓고 그리고 이제 북한 해커들이 원격으로 이 노트북들에 접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미국에 마치 거주하는 아하. 것처럼 보이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이버 해킹 거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수님 제가 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네네. 일종의 해커 위치 세탁소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볼 수가 네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트북 농장이 미국 시민들이 이제 자신의 집이나 뭐 사무실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게끔 아하. 이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짜 신분으로 위조를 해서 이 사람들을 일종의 하나의 프락시로 네네네.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노동자들이 이제 이들로부터 취업을 받게 되면 이후에 이제 기업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해외 금융망을 통해서 북한인들에게 이제 송금을 아하. 하는 것입니다. 그 네. 대가가 무려 69만 6천 달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노트북 농장. 자, 사실 근데 북한 해커들에 대한 미국의 현상 수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네, 국제사회에서는 이 북한을 크립토, 그러니까 즉 암호화폐 슈퍼파워다 이렇게 네, 부릅니다. 맞습니다. 아니 도대체 북한이 이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기술이 얼마나 좋고 그 규모가 얼마나 크길래 네. 이런 별명까지 붙여진 건가요? 네. 사실 북한의 그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능력은 전 세계 1위입니다. 네. 예, 어느 국가보다도 가장 뛰어난 그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런 걸 또 1위를 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2022년의 경우에 그 가상화폐 탈취를 정말로 많이 해서 네. 그 덕분에 전 세계로부터 이목을 집중받았었거든요. 이때 단 2번의 해킹만으로도 7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금액이 2022년 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정말 많이 발사를 했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액수와 이제 맞먹는다고 이 아하. 전문가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네. 오프라인상의 외화벌이 그렇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네. 미사일 개발하고 핵 개발하고 이런 돈을 벌었었는데 이제는 해킹으로 네. 가상화폐를 탈취해서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사이버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 그래서 미국은 기존에는 이제 중국 한 곳이었던 그 사이버 안보 네. 위협국 리스트에 네. 북한, 러시아, 이란 추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나라들이 이 각국의 사이버 공격은 그 목적도 방식도 조금씩 다를 텐데 네.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일단 러시아나 이란이나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이버 역량이 국가 역량이 굉장히 그 공격에 특화된 아하. 그런 사이버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그 사이버 공격력이 1위인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네. 그리고 2위가 좀 신기하게도 우크라이나인데요. 어허. 지금 러우 전쟁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사이버전 차원에서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네. 3위가 중국이고 4위가 미국입니다. 네. 이- 미국이 4위밖에 안 되네요. 네. 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는요 기본적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여기에 아하. 대해서 복수의 행위로 공격을 가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러시아부터 오는 공격, 중국으로부터 공격이 오면 거기에 방어하고 상응해서 대응하고. 공격을 대응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그 공격력을 사용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쨌든 공격을 한다는 행위, 해킹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범죄죠. 간주가 네.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옥스퍼드 대학에서 20위의 그 사이버 범죄가 발생하는 국가의 순위를 매긴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부터 이제 4위는 그런 국가들이고 네. 그런데 이 안에 민주주의 국가가 들어가는 경우가 영국이랑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이버 범죄가 발생한다는 거는 사이버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민주주의 IT 강국들은 그럼 뭐 하고 있느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캐나다, 호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사이버 방어 중심의 그런 그 국가 역량을 네. 갖추고 있습니다. 공격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네. 자, 한 연구에 따르면은요. 네.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이 하루 평균 2,200여 건. 네. 이게 계산을 해보면 39초마다 한 번씩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교수님, 네. 이 정도면 네. 사실 총소리만 안 날 뿐이지 우리는 거의 사이버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사이버 공간이 탄생한 이후로부터 사이버 공격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네. 무조건 이제 늘어난다. 왜냐하면 커넥티비티가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요즘에 그 랜섬웨어 공격도 랜섬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라스라고 부릅니다. 네. 랜섬웨어 공격이 일종의 산업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해커인데 공격 기술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하. 이 공격 기술을 개발자로부터 구매를 해요. 일종의 네. 서비스로서 구매를 하고 공격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도 오프라인 할수 있는 것이죠. 전쟁상에서 그렇죠. 무기를 파는 것과 똑같군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이버 공격의 시장이 아주 빠른 속도로 네. 그 파이가 커지고 그만큼 해커들이 나눠 갖고 있는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또 AI 기술이 덧붙여지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네.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네,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산업화가 되면서 점점 그 해커들의 시장이 커지는 것도 문제인데 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첨단 기술인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딥페이크 자동화 기술 이런 것들이랑 결합을 하면서 네. 그 정교함이나 속도 면에서도 과거와는 현저히 다르게 발전을 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융합이라는 게 이 우리 산업 발전에서 좋긴 하지만 이런 쪽에서는 좀 안 일어나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인공지능 기술이 사이버 위협의 양상을 어떻게 달라지게 해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내가 누구를 공격할 것인지 네. 그다음에 어떤 그 공격 기술을 통해서 공격할 것인지 이것들을 다 AI가 디자인을 해줍니다. 아하. 한마디로 공격의 모든 시스템을 설계를 해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챗 GPT를 쓰는 것처럼 네. AI가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해커들이 주무셔도 돼요. 해커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도 AI가 자동화된 모든 공격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마무리하는 그리고 피해 나가고 탐지를 또 피해 나가는 그런 능력도 굉장히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AI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수준인데 아마 이것이 더 고도화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이에요. 왜냐하면 AI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사이버 보안을 하고 있지 못하다. 네. 그러면 AI를 통해서 공격하는 공격자에 대해서 절대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은 불가능합니다. 네. 대기업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은 사이버 공격을 만약에 AI 시스템을 통해서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문을 다 막아낼 닫아야 재간이 돼요. 없군요. 네, 그냥 망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AI를 통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쪽에서도 AI를 통해서 방어를 그렇죠. 한다면 방어를 이제 할 수 그야말로 있죠. AI 전쟁이 벌어진다 이렇게 봐도 네, 되는 알고리즘 것이네요. 대 알고리즘의 그 싸움이 되는 것이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야기의 주된 관심사 바로 해킹의 배후에 국가가 있는 경우, 그렇죠? 그렇죠. 아까 네. 4개국을 꼽았었는데요. 네. 이 국가가 배후로 지목된 사이버 공격의 어떤 피해는 어느 정도고 대표적으로 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가장 좀 큰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미국의 이제 콜로니얼 그 파이프라인 해킹을 네.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좋은 교훈이 또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면 네. 이 러시아 연계의 이제 해킹 조직이 이 사이버 공격 송유관을 공격을 해서 네. 이 가동을 이제 중지를 시켰습니다. 2021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미국 전역에 1만여 곳이 다 마비가 되고 아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또 뭐냐면 이제 항공편 운항도 모두 이제 차질을 받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이 덕분에 해커들은 이 송유관 업체로부터 440만 달러의 비트코인으로 이제 몸값으로 이제 지급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태를 감지하고 있었던 보안 회사가 국가와 미국 정부와 평시에도 계속 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사실에 대해서 빨리 공지를 하고 알렸어요. 네. 근데 사실 보안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그 보안 회사의 레퓨테이션을 굉장히 낮추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시에 워낙 이 민간 협력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와 민간이 이심전심 마음이 같은 것이죠. 안보관이 투철한 안보관이 같은 안보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빨리 그래도 고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그 네, 부분입니다. 네. 민관의 어떤 빠른 대응과 네, 협력. 네, 네. 자, 사실 그 미국 정부가요. 테러를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그렇죠. 테러범에게 몸값을 지불하면 그게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급하면 440만 달러를 지급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사이버 공격이 이제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을 안보 정책의 핵심으로 다뤄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교수님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너무 뭐랄까요? 올드한 느낌이 들 정도로 국가의 뭐 통신, 금융, 행정, 교육, 군사활동 이 모든 것이 사이버 공간을 통하지 않은 것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가장 먼저 공격을 했던 것이 인터넷 시스템이었던 거죠. 지휘 통제를 마비시키고 국가의 이 국민에 대한 전시 어떤 지침 이런 것들을 모두 막아버리기 네. 위해서 그걸 제일 먼저 공격을 했던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도요. 사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러우 전쟁에서 벌어지는 사이버전만큼의 사이버전을 치르진 않았어요. 그 정도로 네. 격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하마스가 테러 조직이기 때문에 네. 사이버 작전을 국가처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서로 공격했던 것이 디도스로 상대방의 이제 그 기관망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공격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만약에 어떤 그 누구로부터 북한과 같은 국가로부터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어떤 전쟁의 시작, 뭐 하이브리드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북한이 건드려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자, 이럴 때는요. 외국의 사례를 좀 발빠르게 살펴보는 게 큰 참고가 되겠죠. 네. 각국은 어떻게 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영국의 사례가 최근에 좀 재미있는 것이 사이버 전자전 사령부를 창설을 했습니다. 네. 이 영국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국과 같은 경우는 사이버 방어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력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국가예요. 네. 사이버 공격을 워낙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력, 그러니까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한다. 이런 정도의 수준의 접근으로는 이 국가의 사이버망을
보호를 할 수가 좀 없어요. 순진한 생각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공격적인 방법, 그러니까 나를 공격한 해커를 내가 역추적해서 들어가서 이걸 핵백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공격자의 거점을 모두 파괴시키는 활동, 이것이 이제 공세적인 사이버 그 방어 시스템인데요. 이것을 국가 전략으로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나 영국 이 정도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호주나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 이런 국가들은 굉장히 그 방어 중심의 사이버 그 전략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많이 변해서 공세적 방어, 그러니까 offensive defense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잇따른 해킹 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났어요. 특히 네. 최근에 네. 대규모 사고도 있었고 이제 사이버 대응 체계를 좀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그 우리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세적인 방어 이 전략을 취하는 것이 이게 말만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사이버 국가안보법이 없어요. 지금 그런 법이 없는 국가가 세계에서 뭐 민주주의, IT 강국 중에는 우리가 좀 유일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인데요. 훈령으로서 우리의 그 사이버 그 전략을 지휘를 하고 있거든요. 국가가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단은 사이버 공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모도 커지고 있지만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이 모든 그 상황들을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 맞게끔 아주 빨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이버 안보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과의 협업, 그다음에 화이트 해커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공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을 제가 요약해 보면 법적 기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체를 지휘할 사령탑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이렇게 요약이 네. 되겠군요. 자, 사이버 안보망은요, 디지털 세계에서는 곧 필수적인 방패일 겁니다. 정교해지는 공격에 맞서는 튼튼한 방패를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송태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